내년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당 움직임에 대해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4선 국회의원, 국회 형사사법체계 개혁특위 위원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역임,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당내 소통과 통합을 위한 역할을 강조. 저는 이낙연 전 총리께서 그래도 당의 원로로서 당의 최고참 선배 정치인으로서 민주당을 떠나거나 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전 당대표와 좀 생각이 다르다고 해갖고 그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건 정치 도의에 안 맞는다고. 정성호 의원이 바라본 신당 창당 전망과 내년 총선 전략 집중 분석합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신당 창당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와 만남을 추진하는 등 통합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신당 창당 과연 어떻게 결론날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창당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신당을 만들 것으로 보세요? 아니면 민주당과 함께할 여지가 아직은 있다고 보시는지요? 뭐 창당할 가능성도 있지만 네. 민주당의 또 국회의원으로서 제발 우리 전 총리께서 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뭐 날씨도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그래도 민주당 안에서 성장 오신 분이시고 또 민주당을 이끌어왔던 대표적인 지도자 중에 한 분이신데 당을 박차고 나가는 거는 본인도 힘들겠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은 많은 분들 힘들게 하는 겁니다. 네.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의 여러 가지 그 상황에 관련해서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당의 최고 원로로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당을 좀 살리는데 또 내년 총선 승리로 가는 길을 좀 만들어 주시길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을 해도 민주당의 손실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이거 어떤 배경의 말씀이시죠? 아니 뭐 그냥 이렇게 한 말이죠. 사실 이낙연 전 총리 같이 중요한 분이 탈당하면 왜 손실이 없겠습니까? 네. 그러나 또 과거의 그 선거 경험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엔 마지막에는 양당 중심으로 그 구심력이 강화돼 갖고서 네. 또 제3지대에 있는 세력들이 힘을 얻고 또 국회의원 의석을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결국에는 민주당 중심으로 또 뭉치지 않겠나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거지. 뭐 이낙연 대표가 나가게 되면 굉장히 타격이 좀 있겠죠, 당분간은요. 네. 네. 한때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와 이낙연 전 대표와의 연대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두 전 총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선을 예, 분명히 그었습니다. 선을 얻죠. 네. 조만간 이재명 대표가 정세균, 김부겸 총리를 만날 계획이라고 하던데요. 통합 행보의 일환인가요?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 세 분이 다 총리를 역임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러나 김부겸 총리나 정세균 전 총리는 어쨌든 민주당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데 좀 기본적인 공감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재명 당대표가 당의 통합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김부겸 전 총리나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나는 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두 분에게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당에서 적절한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는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별다른 의미가 없는 상황까지 온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간 회동의 여지 또 의미가 있다고 보는지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당대표입니다. 네. 내년 총선의 승리를 위해 갖고 당을 통합시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또 생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당에 계신 분들을 한 길로 모아내는 게 그의 역할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낙연 총리가 최근에 어쨌든 뭐 신당 창당의 행보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네. 더 적극적으로 이낙연 대표와 좀 만나 갖고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저는 이낙연 대표께서 전 대표께서 최근에 신당 창당을 보다 좀 구체화시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또 살아있는 생물 아니겠습니까? 또 이재명 대표와 또 대화를 통해 갖고 또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서 좀 함께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단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들도 뭐 신당을 차리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를 네, 계속 내고 있고 그러면 결국 두 분이 만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뭐 가능성 뭐 정치가 가능성의 예술 네.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걸 현실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이재명 대표나 또 당 지도부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낙연 대표 전 대표께서도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당대표와 좀 만나서 민주당을 다시 한번 회생시켜보는 네.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종민, 윤영찬 의원 등 원칙과 상식 4명이 이재명 대표 이선 후퇴 또 통합비대위 구성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네. 시한을 12월로 못 박았는데 이들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요? 저는 뭐 그 네 분의 주장이 좀 원칙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네 분은 이재명 당대표가 뭐 지난해 보궐선거 출마, 그 후에 당대표 출마 때부터 반대를 강하게 하셨던 분들이고 네. 당대표 이후에도 거의 1년 내내 당대표 사퇴 또는 뭐 비대위 구성을 요구해 왔던 그런 분들입니다. 저는 그 네 분들께서 어떤 현실은 현실이니까 어떤 현실이냐. 이재명 당대표가 77.7%로 당대표 선출됐고 지금도 권리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런 당대표를 좀 무조건 물러나라. 그리고 통합비대위를 만들어라. 통합비대위라는 게 과거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나눠먹기식 사실 비대위 구성이거든요. 네. 구태입니다 사실은. 지금 어쨌든 압도적 다수의 당원들이 지지하고 있는 당대표 중심으로 좀 뭉쳐보자. 일단 한번 뭉쳐보자. 전 이런 말씀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분이 이재명 당대표로 뭉치고 단합해갖고 총선 이기자. 이렇게 그 길로 나서는 순간 좀 민주당 지지율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12월로 시한을 정한 것은 혹 탈당을 염두에 둔 수순 아니냐 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탈당해갖고 뭐 제3지대로 간다든가 또는 뭐 국민의힘으로 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세 분 다 지금 뭐 제3지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는 뭐 국민의힘과 또 정치의 역정이 좀 다르고 또 민주당에 애정이 있는 분들입니다. 뭐 이 조응천 뭐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거 뭐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공직기강 비서관인데 굉장히 뭐 아프게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험도 있으시고 네.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또 청와대 근무했었고 뭐 다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12월까지 뭐 안 하면 어떤 결단을 내리겠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재명 대표에게 보다 좀 적극적인 통합 행보를 하라 하는 그런 네. 취지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여야 변화의 움직임이 한창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 불출마 선언에 이어서 김기현 대표가 물러났습니다. 지금 뭐 비대위 구성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뭐 의원 물갈이 흐름도 이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 역시 친명, 중진 불출마를 거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총선을 앞둔 인적 쇄신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여당 같은 경우는 뭐 김기현 전 대표나 뭐 장제원 의원이 뭐 자의에 의해서 전 사퇴했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쇄신의 모습으로 저는 안 보인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결국 그 여당의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여당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수직적 당정 관계에서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네. 바뀐 게 없는 거거든요. 저는 거기에 야당이 따라갈 필요는 없고 그리고 야당의 쇄신은 저는 당원 당규에 따라서 시스템 있게 공천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야의 공천 시기가 굉장히 좀 빨라지고 있거든요. 네. 과거 같은 경우는 1월 중순 정경부터 공관위가 구성돼 갖고 공천이 시작됐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도 그에 맞춰서 하면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럼 공천 관리 과정을 통해 갖고서 참신한 인물들을 영입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인재들이 공천되고 또 물갈이가 되고 자연스럽게 하면 그런 모습을 보면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이제 공천 문제가 중요할 텐데요. 가장 핵심이죠. 뭐, 네네. 당무감사 등도 지금 한창 당무감사 끝났고 현역 의원 네.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네. 좀 마무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조만간 그러면 그 결과들이 나올 수 결과들이 있겠네요. 나와야 네. 또 공천관련에다 그 자료로 제출할 수가 있으니까. 네. 민주당은 이제 오래전부터 시스템 공천을 네네.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명계 등 일각에서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절대 거기에 대해서 왜 불안감을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공천 뭐 물갈이 또 비명의원에 대한 어떤 뭐 자격 공천을 해갖고 타락시킬 거다 여러 가지 그 전혀 근거 없는 얘기들이 나돌고 있는데 네. 지금 민주당의 당원 당규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들은 엄격하게 평가해갖고 공천 관리에 넘길 것이고요. 공천 관리는 기본적으로 국민 50%, 권리당원 50%에 의한 경선입니다, 사실은. 네. 물론
아주 자격이 안 되는 분은 탈락할 수도 있겠지만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탈락시키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다음에 제가 이재명 대표와 여러 차례 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이재명 대표의 가장 확실한 공천 원칙은 당선 가능성입니다. 네. 내년 총선에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총선 승리에 대해서 가장 절박한 입장에 있는 게 이재명 당대표거든요. 그렇죠. 총선 이기면 이재명 당대표 덕분이고 지면 이재명 당대표는 모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그런 개인적 감정이라든가 친명 비명이라든가 이런 기준 갖고 공천할 가능성은 제로다. 네. 그다음에 공천 관련의 선택이 무슨 친명 의원이라고 혜택을 주고 비명 의원이라고 불이익을 주고 이러지는 않을 거다는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총선을 앞두고 지금 변화와 쇄신이 중요해 네네. 보입니다. 네. 홍익표 원내대표도 12월 예산안과 이 쌍특검이 끝나면 이르면 1월 중순부터 헌신과 희생의 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밝힌 바가 있는데요. 어떤 혁신안이 있을까요? 역시 그 공천관리위원장을 이 좀 혁신적인 분이 와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당 안팎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갖고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그런 인물을 뽑아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친명 비명 이런 논란을 좀 비켜갈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에 관련해갖고 공천의 원칙과 기준을 발표하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제거해 나가고 또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당에 책임 있는 중진들도 뭐 어쨌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보통 이제 선거되면 공천 물갈이론이 몇 %다 뭐 이런 네네. 수치들이 나오잖아요. 네네. 이번에 어떻게 미리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과거에 보면 뭐 최소한 한 35%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국민들께서 어쨌든 지금 현재 국회에 대한 불신, 기득권을 갖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상당 정도 변화를 줘야 된다라는 생각은 우리 의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5% 10명 중에 뭐 3명 이상이 네네. 바뀐다 이렇게 봐야- 최하겠죠, 그 정도. 네, 최하 수준으로요. 국민의힘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고 지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됐잖아요. 네네. 위원장으로 한동훈, 원희룡 장관, 김한길 위원장 등이 거론된다고 하던데요. 저는 일단 현직 장관인 한동훈 장관이나 또는 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좀 계속 정치적 행보를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빨리 지금 민생과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빨리 장관직 사퇴하고 당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셔야지 현직 장관의 입장에서 계속 그렇게 언급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뭐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 이미 뭐 차기 대선에 나가겠다는 걸 분명한 의사를 밝히고 있는 분이고 네. 한동훈 장관도 유력한 차기 주자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분들이 지금 여당의 비대위원장 된다고 하는 것이 뭔가 국민에게 뭐 좀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질까 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 장관의 검찰 직계 후보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오른팔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아무 성과를 못 냈다고 생각해요. 거의 뭐 인사 검증권을 법무부로 가져가고 역대 어떤 정권보다도 인사 참사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네. 최근 같은 경우는 김홍일 방송위원장이라든가 뭐 강도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라든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분이 여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아갖고 쇄신을 주도한다? 또 당의 물갈이를 주도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저는 어떻게 평가할까는 좀 걱정이 좀 됩니다. 네. 국민의힘 자체 여론조사 결과 수도권에서 크게 열세인 것으로 나와서 위기감을 토로한 바가 있는데요. 민주당 역시 뭐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네네. 지금 총선 판세를 점검할 텐데 내년 총선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지금 그 여의도 연구소에서 유출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수도권 여론조사 같은 건 전혀 뭐 믿을 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차이가 나도 매우 근소한 차이고요. 또 여당은 또 총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카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최근에 여당발 그런 여론조사 결과 갖고 낙관할 분위기는 낙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 있고 네. 민주당이 더 오히려 더 강하게 쇄신하고 혁신하고 또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선거제 개편을 두고 여전히 진통입니다. 병립형 회기 얘기도 나오고요. 언제쯤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까요? 근데 과거에 보면은 그 선거법 협상이 총선 뭐 40일에서 45일 사이 되게 네. 그 정도 결정됐습니다. 네. 특히 현역 의원들이라든가 출마자에 대한 연동형, 준연동형보다도 선거구 획정 문제가 본인의 그 생사와 직접 관계되기 때문에 거기에 더 관심이 많은데 그게 해결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같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네. 아직도 결정이 안 됐죠. 결정 안 됐죠, 사실. 전혀 좀 나가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동형이나 그런 병립형 관련해서는
저는 뭐 의원들이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지, 어떤 게 옳은 거, 어떤 게 옳지 않은 건지 이런 기준에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지도부에서도 준연동형으로 갔을 때 막 우리가 부닥치게 될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은 확정된 안은 없다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더 의견들을 수렴해갖고 정치가 현실 아니겠습니까? 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어떻게든 간에 다수당이 돼야만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결론을 내려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선거에서 이 구도가 중요한데요. 보수 진보 양측에서 지금 신당 움직임이 네네. 있습니다. 뭐 이낙연 전 대표 외에 이준석 전 대표, 조국 전 장관, 송영길 전 대표 등 움직임을 지금 주시하고 있는데요. 내년 총선에서 신당의 파급력은 어떻게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 준연동형인지 병립형으로 갈 건지, 그렇죠. 선거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비례대표를 어떻게 선출할 건지 이거에 대한 그 결론이 좀 나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현재에서 어떤 큰 흐름은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평가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 건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 반 동안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그런 정권을 계속 그런 정권에 기회를 줄 것인지 국민들이, 아니면 야당이 발목 잡아서 일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야당 심판해야 될 건지, 이런 관점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하는 걸 보면은 최근에 엑스포 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무능무대책,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그 최근에 좀 장관들이 계속 내년 총선에 대비해 갖고 장관들을 다 방출하고 있어요. 네. 그냥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볼 건지 저는 매우 우려가 많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네. 큰 흐름에서는 역시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달에 굵직한 현안 중에 이른바 대장동 50억 네네. 클럽,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게 예정대로 지금 수순 예, 뭐 발표할 표결을 해야 예정인가요? 되죠. 사실. 네. 이미 22일이면 자동으로 상정되고 네. 표결은 28일이면 표결할 28일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표결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와 관련해서는 지금 뭐 여당이라든가 용산에서 정말 김건희 여사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빨리 특검 수용해갖고 네. 깔끔하게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 총선의 핵심 이슈는 뭐가 될까요?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역시 총선에서는 대개 뭐 바람과 구도와 인물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네. 바람은 뭐 우리가 의도한다고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그건 뭐 경제 사정이라든가 당시 안보 상황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큰 바람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거기에 대응한 충분한 어떤 정책적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구도는 역시 뭐 우리 MZ세대와 관련돼 갖고서 제대로 저희들이 정책을 또 만들면 될 것이고, 결국 인물 아니겠습니까? 네. 인물에 있어서 좀 유능하고 또 참신한 인물들은 많이 공천해 갖고 민주당이 그야말로 수권 세력들, 아니 수권 세력이다, 또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민생을 챙길 수 있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야 인재 영입 한창이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민주당도 상당한 성과를 내고는 있습니다. 네. 네. 네, 뭐. 비대위 체제를 놓고 갑론을박인 여당, 통합기조가 흔들리는 야당,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당마다 생겨나는 변수들을 과연 어떻게 헤쳐나갈지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되리라 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몇 달 동안 장관님 그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과 우리 전기가 쓴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이 저랑 비슷합니다. 너무 어떻게 좀 지금까지 많이 우셨으니까요.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어떤 역할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거고요. 왜냐하면 저는 저를 희생하는 역할까지 포함해가지고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는. 민주당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만한 의지가 확인된다면 언제든지 만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의미가 있겠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큰 어른의 느닷없는 신당 창당 선언은 말씀하신 희망도 아니고 새로운 정치도 아닙니다. 그저 민주당과 지지 세력의 분열만을 가져올 것입니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무김 전 새누리당 의원,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우빈 전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초 미뤄둔 추가 개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교체 대상에 포함된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네, 지금 산업통상부 장관 원포인트 개각은 지금 한 것 같은데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내년 총선뿐만 아니라 비대위원장 얘기가 상당히 지금 그 당내에서 이렇게 끌어오르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 그런데다가 또 새로운 법무장관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거 봐서는 조만간 결국은 새로운 법무장관을 뽑는 추가 개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듭니다. 네. 현근택 부원장님. 네. 여권 위기를 수습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거론됩니다. 근데 일부 비윤계 의원들의 반발과 함께 이게 너무 이런 등판 아니냐 이런 또 지적이 있던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저는 뭐 일찍 나오는 게 낫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과연 나오는 게 맞느냐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왜 일찍 나오는 게 좋냐면 사실은 지금 당이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정리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검사 출신 지금 대통령의 비대위원장이라면 당대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더구나 이번 비대위원장이 총선을 이끌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동훈 장관이 본인도 출마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분이 과연 사실은 이제 총선 과정이 가장 어려운 건 공천 과정입니다. 네. 공천 과정과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잡음을 없애고 정리하고 그다음에 선거를 이끌어가는 과정인데 그걸 과연 할 수 있겠느냐. 검사는 사실은 그냥 불러서 물어보고 판단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공천 과정이나 선거 과정은 그 복잡한 그 전후 관계라든지 사정이라든지 정치적인 그 많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건 할 수 있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좀 부적절하다. 네. 과연 이제 평생 수사만 하신 분이 이 선거를 이끌고 복잡한 공천 과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느냐.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우김 의원님, 한 친윤계 의원은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여전히 유력 후보다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원들의 생각을 존중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뭐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대위원장 임명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 친윤계 의원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의원들의 생각을 존중할 거라고 밝히면 마치 또 윤석열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처럼 오해할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임명과 관련해서 규정을 잘 숙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원래 이런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의 임명권자는 당대표거든요. 근데 지금 당대표 권한대행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게 되면은 그것도 이제 당 안팎의 의견을 모아서 선임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윤 권한대행은 지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사람을 추천받고 있고 그 중에 한 사람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네. 제 생각으로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한동훈 법무장관으로 지금 기결되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그 당의 초선들이라든지 또는 이른바 친윤 의원들. 맞습니다. 친윤 쪽 무슨 최고위원이라든지 이 사람들의 요 말을 보면 대충 분위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지금 그렇게 굳혀지는 게 아닌가라고 예측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그 비상의원총회 열었잖아요. 네. 이 총회에서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 재정립 관련해서 설전이 벌어졌다고 하네요. 원래 이제 정당 활동을 오래 한 사람들은 지금 당정 관계에 대해서 많은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혁신위원장이 혁신안을 몇 가지 제시를 했는데 그것은 주로 당내 이야기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은 안 하지만 상당수 의원들이 지금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좀 더 단순화하면은 더 이상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라야 한다라는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돌이켜 보면은 지난 9개월 전에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보여줬던 일련의 상황이라든지 지금 김기현 전 대표가 SNS를 통해서 이제 사퇴를 하고 물러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아마 당내의 많은 사람들이 당정 관계에 대한 정립, 재정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 자체가 그 당의 위기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설전이 벌어지는데 사실 당이 외부로부터의 위기, 예를 든다면 지지율이 떨어진다든지 지난 보궐선거라든지 부산 엑스포라든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대야관계를 의식해서 보다 신선하고 또 많은 그 보수 지지층을 견인하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을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당내의 혁신도 유권자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참에 당내 관계가 새로이 재정립됐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혁신의 진정성 있는 모습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네. 현근택 원장님, 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을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혜에 비유하는 발언까지 나왔다던데 이게 어떤 배경으로 이해합니까? 뭐 김주혜 아시겠지만 아직 뭐 후계자로 되지는 않았지만 뭐 될 것처럼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뭐 윤석열 정부의 최측근이다, 2인자다, 사실상 뭐 황태자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의원총회를 하는데 마치 의원총회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미리 정해놓은 것처럼 이제 분위기를 몰아가다 보니까 김홍규 의원 입장에서는 그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지난번 네. 강서구청장 선거할 때도 사실 당에서는 김태 후보를 내면 안 된다라는 기류가 있었거든요. 근데 용산에서 사면하고 공천하면서 결국은 선거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번 총선도 좀 그렇게 가는 거 아니냐. 용산이 그냥 밀어붙여서 후보들도 공천하고 그렇게 갔을 때는 선거 실패할 것 같다. 김홍 의원 지역구도 사실은 지난번에 아슬아슬하게 이겼거든요. 본인 네. 지역구도. 그렇게 본다 그러면 서울 수도권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긴장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비대위원장 했을 때는 과연 이 선거를 칠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우김 전 의원님, 김기현 전 대표가 갑자기 SNS로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도 이게 도대체 어떤 배경인지 말들이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대표직은 유지, 총선 불출마를 원했는데 그것을 거부하다가 갑자기 사퇴하게 된 것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 하던데 이게 사실일까요?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굉장히 호기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네. 이거는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김기현 의원의 회고록이라든지 아니면 한번 인터뷰를 하셔갖고 넌지시 한번 물어보셔야 정답이 나오지. 넌지시 물어서 답변 안 하고 뭐 어찌됐든 간에 물어야 될 것 SNS로 사퇴 네. 의사를 밝힌다라는 것도 사실은 흔히 보던 일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사표 내기 전에 이준석 전 대표라든지 민주당에서 탈당한 이상민 의원이라든지 또 나경원 전 의원을 만났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억측과 그런 소설 같은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분명한 것은 본인이 당대표직을 내려놓겠다 했지만 울산 지역구를 내려놓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사실 9개월 전에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김기현의 능력으로 되었는가 아니면은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얘기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여졌던 사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김기현 대표를 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소위 뭐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포기하든지 아니면 내려놓든지 해야 되는 일련의 상황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상황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상례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형본 원장님,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대표가 대통령 눈치 보며 거치 결정 서글퍼라는 글을 썼고 이준석 전 대표 또한 김기현 안 좋은 모양새 당에 좋은 일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어떤 점을 지적한 겁니까? 뭐 집권 여당에서 당청 관계, 당정 관계 항상 문제는 됩니다. 뭐 수직적이라 하지만 대통령제에서 쉽지는 않은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첫 번째도 아니고 이준석 대표도 윤리위로 쫓겨났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기현 대표도 지금 기자회견 안 하고 그냥 SNS만 글을 썼다는 얘기는 본인이 스스로 뭐 자발적으로 물러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는 건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비대위가 벌써 지금 1년 6개월 만에 세 번째 비대위가 또 들어서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된 다음에 어떻게든 당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좀 통치하기 위해서 안 되니까 바꾸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 뭐 대통령제 하에서 여당이 뭐 대통령의 뜻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예전에 우리가 뭐
당 총재를 겸하고 이럴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임기 어느 정도 가고 그러면 당이라는 거 어느 정도 자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무슨 검찰 하부 조직처럼 다루고 있는 게 아닌가. 마음에 안 들면 바꿔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바꿔버리고. 심지어 또 그래도 안 되니까 이번 그냥 내가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 한동훈 장관을 만들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어서 저는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에 중진 희생론이 사그라들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점이 될까요? 이것 역시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 네. 수밖에 없는데 저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장 연대는 주저앉았지만 일단 혁신위의 요구가 낙동강 하류에 있는 정치인들, 특히 중견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험지 출마를 하든지 아니면 내려놓으라는 요구를 했었고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혁신의 척도라고 지금 보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은 유권자들한테 혁신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그 자리를 누가 메꾸느냐 그것에 대해서 마치 또 야당이 주장하듯이 검사 출신이라든지 또는 대통령실에서 누군가가 그것도 별로 인지도도 높지 않고 정치 활동을 많이 하지 않은 사람이 그 자리를 채운다면은 또 야당의 비판의 빌미가 되겠으나 네. 일단 이제 그 소위 정치인들을 좀 새로운 피로 수혈하고 뭐 이런다는 차원에서 1차 과제로 김장 연대가 끝났지만 거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새롭게 비대위원장이 등장한다면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가 그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를 혁신으로 굉장히 홍보할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현 부원장님, 한 발 물러선 김장연대 다음 행보도 궁금합니다. 장제원 의원은 뭐 3년 뒤 부산시장 출마가 지금 벌써부터 거론되고 있고 지금 김기영 전 대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울산 지역구 출마 여부 이게 주목됩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장제원 의장이 뭐 부산시장 출마는 사실은 다음 지방선거는 대선 바로 직전에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마 대통령의 장악력이 없는 상태다. 본인 스스로 돌파해야 되지 대통령 힘 믿고 공천받기 어렵거든요. 그럼 현재 시장이 있기 때문에 도전자 입장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윤 대통령 힘을 믿는다. 그거는 뭐 성립이 안 될 것 같고요. 김기현 대표도 울산 지역구 출마는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런 모양새로 만약에 쫓겨나는 모양새로 경로하고 쫓겨나는 모양새로 되면 아마 공천도 못 받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아마 무소속이라도 나가려고 할 것 같고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본인의 정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아마 김기현 대표가 또 울산에서는 시장도 지냈고 몇 선 했거든요. 도전하는 사람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의 그 신당 창당 행보에 지금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 높아지고 있습니다. 난맥상을 풀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만나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정치인이 만나는 건 좋은 겁니다. 무조건 네. 만나는 건 좋은 건데 근데 아마 이제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낙연 대표가 예를 들어서 창당하겠다, 언제까지 만들겠다 이 말을 안 꺼냈으면 저는 만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뭐 내년 초에 만들겠다라고 선언한 상태 아닙니까? 네. 그러면 사실상 본인이 뭐 지금 이낙연 대표 스타일로 봐서 본인이 한 말을 뭐 거둬들일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만나면 마치 이제 뭐 뒷거래하는 거 아니냐, 공천 지분 뭐 거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제가 네. 보기에는 아마 지금은 좀 만나기는 이미 좀 늦지 않았나라고 보입니다. 앞서 이제 정성 의원도 만나야 되고 만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우김 전 의원님 사실 뭐 정치가 생물 아닙니까, 그죠? 당내 지금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 의원들이 이 전 총리에게 신당 창당을 철회하라 이런 요구를 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심리도 못 가 발병날 그 길이다 이러면서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 어떻게 보세요? 신당 창당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일단 어떤 쟁점에 대해서 지금 이제 소위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 하는 거는 네. 이것도 일반화하기는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자기가 총선에서 공천을 받아가지고 총선의 고지를 점하기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행동을 한다라고 저는 전제를 깔고 그래서 지금 뭐 더 좋은 미래 의원들도 얘기하시고 또 박지원 전 국정원장 얘기도 하셨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하는 입장을 택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그동안의 한국사를 볼 때 지금이 신당 창당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환경이라는 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 양당에 대해서
단순히 피로감이 아니라 신물이 난다라고 상당히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러한 제3세력이 물론 하나의 연대를 구축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당 창당의 수요는 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이낙연 전 총리가 그렇게 신중하다고 알려진 인물인데 급발진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이 뭐 여론조사 내용을 보거나 또는 무슨 뭐 부산 엑스포라든지 또 더 한두 달 전에 그 보궐선거를 볼 때 전혀 호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렇게 시원한 반사이익을 못 얻는다는 점에 더하여 여전히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가 존재한다라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낙연 대표는 그렇다 그래서 여기서 신당을 접는다면은 정말 정치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당을 창당하되 본인을 중심으로 한 신당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큰 그림과 더 큰 텐트를 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따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현역 의원이 많이 참여하면은 기호 3번도 받을 수 있고 보조금도 받을 수 있고 뭐 그런 그 장점이 있겠지만 실제로 지금 신당 창당하겠다고 움직이는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묶어가지고선 정말 그럴싸한 텐트를 만드느냐. 그 막대기도 하나만 묶는 거하고 같이 묶어갖고선 여러 개가 묶이면은 그 힘이 훨씬 더하는 거나 같은 이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작이요, 그 소위 이제 친낙계라고 하는 이 당에서는 비명계라고 하는 의원들도 이게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 좀 상당히 당황스러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현역 의원 중에 현재까지는 누구도 따라 나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진단인데 이런 상황을 예상 못하고 너무 서두른 건가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보면은요, 그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하는 그 김용 씨의 1심 재판 그 무렵에 상당히 이제 그 소위 엑셀레이터를 밟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또 주변에 그 이낙연 전 대표와 가깝다라고 하는 분들을 보면 본인들도 잘 몰랐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비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이 덥석 나갔다가 정말 소위 풍찬 노숙한 케이스가 너무나 많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요. 이낙연 대표의 신당이 성공하느냐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결국은 현역 의원이 나가느냐 이전에 민주당의 당내 상황, 아까 정치는 생물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어떻게 변하느냐, 이재명 대표의 입지가 또 어떤 상황을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종속 변수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최근에 정치권의 미스테리는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김기현 대표 사퇴 과정 또 이낙연 전 대표가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신당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 점인데 현근태 부원장님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조만간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 만날 계획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통합 행보를 본격화하는 겁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뭐 선거 과정에서는 분열은 필패다 이런 네. 인식이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국민의힘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최소한 만약에 뭐 당 나갈 사람이 있더라도 최소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지금 두 총리께서 이 선거제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세게 비판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아마 좀 조언이라든지 어드바이스를 들을 것 같고 선거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마 선거 판세를 좀 보는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대구라든지 아니면 경북이라든지 전북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정세균 총리나 김부겸 총리가 정확하게 보시거든요. 이런 네. 조언도 들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아마 다 끌어안고 가야 된다 이런 틀에서 꼭 만약에 분열이 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정홍임 전 의원 지적이기도 한데 지금 국민의힘은 어쨌든 뭐 장제위원 불출마, 김기현 대표 또 물러나면서 비대위 체제. 물론 이 과정이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게 자의적인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정당 민주주의 후퇴 반격이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민주당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갈이를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갈이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자연스럽게 시스템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되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하고 룰을 따져가지고 뭐 하위 20%를 잘라낸다 그런 과정이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뭐 당대표라든지 친윤 이런 사람들 거의 강제적으로 내쫓아내는 모양새가 돼서 물갈이는 제가 보기에 커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결국은 최측근 뭐 검사 출신이라든지 뭐 대통령실 출신들을 채우려는 게 아니냐. 그게 너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물갈이 이런 식으로 물갈이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혁신이다, 개혁이다, 물갈이 잘한다 이렇게 볼 것 같지는 않거든요.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시스템이라는 거는 경선을 통해서 한다.
그리고 아마 하위 20%도 저희들은 컷오프가 아니라 이제 감점을 주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아마 굳이 뭐 국민의힘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박수 쳐줄 것 같지는 않고 민주당이 정해진 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단일 대우를 유지하면서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향후 여야의 혁신 경쟁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보면은 왜 드라마 볼 때 상당히 심지어 이제 아주 극단적인 막장 드라마 같은 거 사람들이 시청률이 훨씬 높아요. 네. 욕하면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보인다는 겁니다. 저는 이 정치의 판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미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아직까지는 두 손 들고 박수를 치는 상황은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변화를 보이려고 꿈틀대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래된 정치인이 나간 자리에 누가 올지에 대해서 미리 예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차피 국민의힘은 잘 안 될 거니까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일 대우를 유지하자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에 대해서 그런 유권자들은 얼마나 동감할 것인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상당히 오만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게 국민적 공감이 지금 바탕이 되고 있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는 진정한 야당의 지도자로 보고 있느냐? 이런 점에 대한 그런 어떤 자기 성찰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내년 초를 보세요. 내년 초에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상상력을 자꾸 자극하냐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혹시 이선 후퇴하는 거야? 아니면 자기 희생의 그림을 그리는 거야? 왜냐하면 과거에 민주당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저도 과거의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과연 이재명 대표가 본인을 일이라도 희생한 그런 그림이 있었는가를 생각하면 잘 보이지 않으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아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단일 대우 운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그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판하는 만큼 그 민주당의 어떤 방탄국회라든지 또 뭐 수박, 낙지 운운하면서 비판했던 그런 그 비명계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또 개딸로 불리우고 싶지 않은 그 개딸의 행보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민주당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뭔가 지금 유권자가 원하는 것은 특히 부동층이 많다는 거는 좀 바뀌라, 변화라라는 요구입니다. 이번 달에 주요 현안들이 예정돼 네. 있습니다. 지금 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구속 심사 내일 있잖아요. 네. 또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시절 받은 2개월 정직 징계 네. 그 정당성에 대한 항소심 법원 판단이 19일쯤 예정돼 네. 있다고 하고요. 또 이제 중요한 이른바 쌍특검 대장동 50억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본회의 강행 예고돼 있지 않습니까? 이 일련의 주요 현안들이 향후 정치권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뭐 일단 특검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네. 지금 28일 정도에 한 표결을 하면 이제 통과될 걸로 보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봅니다. 근데 거부권 행사는 이제 15일 이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국회로 왔을 때는 며칠 이내에 제의해야 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1월 갈지 2월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공천 과정과 결부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힘 중에 공천 못 받는 분들은 투표장에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내가 왜 가서 찬성표를 던져줘야 돼?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제적의원의 3분의 2이기 때문에 그 모수가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제2결에서는 통과될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보고요. 이게 아마 지금 뭐 압도적 여론이 높습니다. TK에서도 여론이 이거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 여론이 높기 때문에 본선에 나가는 분들도 좀 고민할 겁니다. 네. 제2결 표결할 때는 또 무기명입니다. 그래서 아마 변수가 있을 걸로 보고요. 송영길 대표 지금 내일 영장 청구가 돼 있습니다만 우리가 다 돈봉투 사건으로 영장 청구되어 있는지 알고 있는데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먹사연에 후원금 내고 기부금 낸 것들이 정치 자금이다. 이게 사실은 7억 제일 큰 범죄로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들이 돈봉성도 들어 있습니다. 근데 네. 그건 세 번째입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걸로 돼 있고 아마 그래서 영장 심사 과정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징계 처분 소송은 1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근데 2심에서는 거의 이제 한동훈 장관이 저주기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만약에 이게 결과가 뒤집힌다. 그러면 아마 한동훈 장관은 바로 아마 직무유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1심하고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출마를 명분 삼았던 난 억울하게 당했다. 이게 성립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뭐 특검과 관련해서 특검도 뿐만 아니라 이것도 아주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만 네. 10초만 얘기하자면 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법무장관이 한동훈 장관이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기가 보고를 안 받겠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결론이 항소심이 이제 곧 나올 거라고. 네. 보고는 안 받지만 소송 수행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보고를 안 받는다 해서 그 밑에 있는 분들이 장관 뜻에 거슬러서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 근데 장관 뜻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보고를 받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입장이 있었다는 부분을 지금 이게 1심에서 승소했던 변호사들을 다 해임했어요. 보통 1심에서 제대로 잘한 분들은 그대로 가거든요. 그거 자체에서 벌써부터 의도가 보이는 것이죠. 1979년 발생한 신군부 12.12 사태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놓고 정치권 시끌시끌합니다. 네. 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서울의 봄이 저절로 오지 않음을 똑똑히 기억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12.12 사태를 주도한 한회를 해체한 건 국민의힘의 뿌리라고 강조했는데요. 관계에 뭐 천만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게 뭐 내년 총선에도 영향을 줍니까? 내년 총선에 영향을 주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입장을 좀 분명히 설명하고 밝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일단 12.12는 반란입니다. 비정당한 불법적 방법에 의한 권력 찬탈이거든요. 근데 그게 왜 윤석열 정부하고 비유 내지는 비교돼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국민들이 투표해가지고 국민의 직접 투표로 선거에서 정당성을 부여받은 민주정부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자유롭게 견강부회. 이게 바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영화 보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 세 가지 중요한 대사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거기 어떤 얘기 나오냐면은, 사람들은 그 리더를 따랐을 때 결과에 대해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기대한다. 네. 그 콩고물 얘기가 나올 때 이게 과연 어떤 한 정당만을 타겟으로 하는 얘기인지에 대해서 좀 반추하라고 말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진압군, 반란군 얘기 나오면서 정치 군인과 참군인을 구분합니다. 우리가 정치 군인을 성토하다 보니까 그 영화에 나오는 참군인의 존재에 대해서 자꾸 망각하는데, 참군인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비대위원장 한동훈, 뭐 또 공관위원장 검찰 출신 하면서 민주당이 비판하잖아요. 그런 비판의 빌미를 좀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검사들이 다 그런 게 아니고 검사의 능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면 되는데, 왜 그런 빌미를 만들어서 그 전혀 관계도 없는 군사 정권 반란군하고 비유가 돼야 되는지.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하나회를 없앤 게 바로 김영삼 정부 때 아니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단죄한 네. 장본인도 김영삼 대통령이라는 점을 좀 국민의힘이 계속 강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들의 폭넓은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인물, 또 미래와 변화라는 그 키워드를 상징할 수 있는 인물, 그런 인물들이면 좋지 않을까 싶은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당정관계가 새로 정립돼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가 좀 있었어요. 당의 지금 상황을 매우 위기 상황으로 보고 내년 총선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우리 당으로 시선이 오게 돼 있죠. 민주당은 어떻게 할래? 지금 이체적으로 선거를 치르는 게 맞아? 민주당은 뭐하냐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대통령 한마디에 물러나는 이게 혁신이라고 우리 언론들은 보시는 겁니까?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김봉신 메타보이스 이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배 소장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한국 갤럽, RN서치,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소폭 하락했고, 한 주간 윤 대통령 지지율 흐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박스권 상황 속에서 이제 조금 더 피로감이 있는 상황. 그래서 네. RN서치나 갤럽에서도 이제 지지율이 내려간 결과가 나타나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지지층을 결집할 텐데 중도층이나 무당층, 또 수도권, 2030 MZ 세대는 특별하게 정책이나 또 지지율을 견인할 만한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좀 횡보하는 정체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봉신 이사님, 정당 지지율을 보면 한국갤럽에서는 국민의힘이 높았고 리얼미터와 RN서치에서는 민주당이 높았습니다.
전반적인 정당 지지율 흐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전반적인 그 정당 지지율은 국정수행 평가 문항이 이제 앞에 있어서 뒤에서 정당 지지도를 묻는 한국갤럽의 결과가 더 순수한 정당 지지도를 반영해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배 주장님, 내년 총선 지역구 투표 의향 조사를 보면 정권 견제 여론이 더 높습니다. 선거가 넉 달이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추세 총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세요? 대체로 뭐 일반적인 현상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총선까지 기본적인 기조는 갈 수도 있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총선 때까지 정치는 생물이고 선거는 미생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변할 가능성은 또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정부 견제론이 정부 지원론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은 대통령의 임기 중반에 있는 것은 정권 평가, 또 심판 성격이 강합니다. 그것 자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뭐 파격적인 또 이 정치 이게 나와야 되는데 방금 전에 앞서 이제 정호김 전 의원도 그런 얘기했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 때 지지율이 화끈하게 올라갔던 게 하나회를 척결합니다. 이럴 때 팍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럴 만한 어떤 이슈 또 분수령이 특히 이 지금 현재 뭐 국정 운영에서는 확보되지 않는 이제 이유가 있을 텐데 다만 한 가지 이제 좀 눈여겨볼 부분은 그렇게 본다면은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된다. 야권 쪽이 상당히 유리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꼭 그런 상황만은 아니거든요. 네. 뭐 이재명 대표의 이따가 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재판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또 송영길 전 대표 관련된 내일입니다. 월요일 또 구속영장이 어떻게 될지 이런 상황 때문에 역대 선거 때와 비교해 보면 야당 지지율이 바짝 올라오지 않는 것은 하나의 또 변수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 이사님, 조원 씨의 나이 조사 결과를 보니까 내년 총선에서 원내 제1당으로 민주당을 선택한 응답자가 과반을 넘었습니다. 어떤 점을 시사한 것으로 봐야 합니까? 예, 더불어민주당이 56.9, 국민의힘이 이제 35.0이면 사실 이 비율은 즉 강서 보선 득표율하고 되게 비슷하고요. 윤석열 대통령 긍부정 평가와도 상당히 비슷한 흐름입니다. 네. 결국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 부정 평가가 차후에 선거 때까지도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물론 이제 총선이기 때문에 인물 경쟁력이라든지 정권 심판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영향이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정권 심판론이 사그라들지 않는다면 여권은 굉장히 힘들 거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내년 총선에 이 지표를 보면 민주당이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까? 지금처럼 정권 심판론이 강세이고 대통령 부정률이 이 정도로 높다면 민주당이 확실히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 봅니다. 배 주장님, 아직 시간이 많아 이제 여러 변수가 있을 텐데요. 총선까지 예상되는 최대 변수 두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뭐 간단합니다. 내년 총선은 지난 대선의 연장 끝판대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남는 변수는 사람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또 윤석열 대통령인데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자신과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재판 리스크가 최대 변수. 또 하나 변수가 바로 이낙연 전 대표. 이 변수가 어떻게 작동인지 이게 이른바 친명 비명 간의 상징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러면 어떤 변수냐?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냐?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라고 보다는 지금 민주당이 가열차게 추진하고 있는 이 김건희 특검. 그러니까 네.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론이 어떻게 돼요? 또 하나는 한 사람은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분신처럼 인식되면서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물이 한동훈 장관입니다. 네. 한동훈 장관의 활약상이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총선 운명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봉신 이사님, 수도권을 서울로 편입시키는 메가 서울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61%로 나왔습니다. 뭐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분석한 해당 지역에서 조사에서는 찬성 여론이 높은 것도 있었는데요. 메가 서울이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해당 지역 조사에서 찬성 여론이 높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선 전화, 무선을 이제 섞지 않은 유선 네. 100% 조사였었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유무선을 다 봐야 될 텐데요. 지금 이 조사는 무선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때서 전체 평균, 즉 전국 평균은 61이 좀 반대한다 이렇게 나왔지만 서울에서는 69, 경기에서는 65 이렇게 오히려 그 주변에서 더 높은 반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가서울 이슈는 여권에게
사실상 좀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사실 이 메가서울 이슈가 이렇게 크게 떠오르는 것은 강서 보선에서 어떤 책임론 이런 것들을 이제 여권에서 좀 누르기 위해서 이슈를 이슈로 덮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충분히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잠복기로 접어들거나 소멸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 수장님, 서울의 민심을 보면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원 CNEI 조사에서 나타났는데 지난주에 국민의힘의 자체 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서울 그 49개 지역구 중에서 우세가 6곳밖에 그렇죠.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잖아요. 서울의 민심은 그럼 민주당이 현재로서는 더 우위에 있는 겁니까? 국민의힘이 안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더 정확한 표현 같고요. 왜 그러냐면 자동응답 조사는 대체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좀 지지율도 그렇고 우세하게 나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뭐냐면 결국 서울이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은 수도권 총선 또 더군다나 서울 총선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서울의 상황이 왜 이러냐. 대선 때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도 더 많이 득표했어요. 우세했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서울이 불안정하다. 그런데 지지율상으로만 놓고 보면 민주당은 그럼 안정적이냐 우세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민주당도 우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가 그건 어떤 이유에서죠? 지지율,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그렇다고 해서 압도적으로 우세하지는 않습니다. 총선 구도상으로는 그렇지만 그런데 왜 총선 구도나 국민의힘이 더 불안할 수밖에 현역이 많아요. 네. 그럼 현역 프리미엄이 상당히 민주당은 더 작동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이 지역이 이제는 4개월도 만 4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서울이 왜 중요하냐? 지금 국민의힘은 이 서울을 견인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군가 없으면 서울을 견인해 줄 수 있는 전략이 없으면 상당히 선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가 수도권 특히 서울을 총선을 국민의힘에서는 견인하느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지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 방금 배 수장님은 정당 지지율 보면 실제로 뭐 민주당 국민의힘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그런데 어쨌든 내년 총선에 대한 여론 흐름을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크게 처지는 걸로 나오는 총선 구도. 네. 어느 걸 더 중점적으로 봐야 합니까? 총선 구도가 사실은 더 기본적이죠. 그래서 이 총선 구도가 그래서 4년여 전인 2020년에도 네. 똑같은 한국갤럽 조사에서 그때는 여당인 민주당이 정부 지원론이 더 높게 나타났거든요. 한 10여 %포인트 가까이. 그만큼 이 총선 구도가 중요합니다. 네. 지금 총선 구도에서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혁신이나 수도권을 견인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 국민의힘에서. 이게 매우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죠. 김봉신 이사님 의견이 궁금한데요. 어쨌든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 김성원 원장은 수도권에서 오차범위 박빙인 곳이 다수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한 4에서 5% 우세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이게 상황에 따라 좀 다를 텐데요. 지금처럼 대통령 이제 부정률이 높은 상황이 지속이 되면 사실은 국민의힘 쪽이나 또 이제 보수적인 어떤 성향의 평론가분들이 강서 보선을 두고서도 이제 조금 다른 말씀들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처럼 그냥 흘러가면 상당히 국민의힘이 많이 힘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국정 심판론 이게 좀 사그러들 수는 있습니다. 많이 사그러들었을 때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민심 대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어떤 부동산이라든지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이러한 것들과 관련된 중산층의 그 지난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 평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시 고개를 들면 민주당한테도 이제 좋을 거는 없죠. 네. 지금 봐가지고는 여당이 다수돼야 되느냐, 뭐 야당이 다수돼야 되느냐 이런 걸로 봤을 때 두 군데가 격전지입니다. 수도권 전체는 아니고요. 네.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 그러니까 PK 이 두 네. 군데가 격전지이고 나머지는 거의 여야가 나눠 먹고 있습니다. 네. 이미 나머지는 그럼 판세가 다 어느 정도 세팅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같은 정도라면 그렇다는 네. 배 수장님, 부산 여론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했습니다. 예. 근데 리얼미터에서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산 여론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상당히 우려됩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우려될 수밖에 없는데
잠깐만 우리 MBN에서 준비된 자료 화면이 있으면 부산 지역 여론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조금 더 지지율이 좋아졌다 어쨌다를 떠나서 지금 보십시오. 바로 나옵니다.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부정이 꾸준히 긍정보다 높다는 거예요. 네. 이게 불안한 겁니다. 네.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1위 득표를 했던 곳이 부울경이고요. 그리고 지난해 지방선거는 싹쓸이를 했던 곳이 부울경인데 왜 이럴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텃밭이라고 여겼던 PK 지역인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심지어는 지금 부울경에서 장제원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하고 울산의 김기현 대표는 전 대표는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누적이 된 겁니다. 경제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그리고 기대를 했던 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여론이 누적돼서 악화됐다.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냐. 일단은 좀 근본적인 지역 혁신 발전 방안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임시 방편으로 뭔가 이걸 개선하겠다 어떻게 했다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5년 뒤에 7년 뒤에 10년 뒤에 이 지역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두 번째, 장제원 의원 결국 불출마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부산 여론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지역의 정치 혁신을 위해서 어떤 공천 혁신을 이루느냐, 이 부분이 국민의힘은 매우 중요하시게 제가 됩니다. 보기에 부산의 민심이라기보다는 전체 현재 여론의 하나의 그 반전을 위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예.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장제원 의원 불출마와 김기현 의원의 대표직 사퇴가 부산, 울산, 그 경남 지역의 민심에는 어떨 것 같아요? 순기능입니까? 역기능입니까? 순기능인데 이제 시작입니다. 해당 지역에서도 순기능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순기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더 앞으로 지금 남아있는 현역 의원들 중진들에 대해서 또 여기 이 부울경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인접 지역인 TK 지역까지 공천 혁신을 완전히 혁명을 이뤄내느냐 국민의힘이 바로 그걸 이제 지역 민심이 지켜보고 있다고 봐야 돼요. 네, 김묵신 이사님, 김기현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표 유지 불출마를 원했는데 엇박자가 나타난 것 아니냐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직 확인은 안 된 부분인데 김 대표 사퇴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김기현 대표의 이제 사퇴와 관련된 여론이 바로 반영이 된 조사는 지금 나타나지 않는 걸로 보이는데요. 네. 사실상 국민의힘 지지도를 상당히 낮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지도부의 문제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당 지지도, 즉 그 국민의힘 지지도와 비교해서도 대표 김기현 대표의 어떤 그 대표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가 좀 낮은 편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상대방의 야당 대표와 비교했을 때도 낮은 수준이었고요. 대통령 긍정 평가보다도 낮았고 과거에 그러니까 보수 성향의 어떤 정당들 국민의힘 계열이죠. 그 정당을 이끌었던 대표들과 비교해도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였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그 지금 김기현 대표가 이제 대표직을 물러나는 것 자체는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여론과 맞물린다면 충분히 그 이해는 되는데 그런데 그 다음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이제 대표가 나갈 때 어떻게 나가느냐도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같아서는 좀 뭐랄까 다음에 더 으쌰해보자 이런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지하시는 분들,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그 유권자분들이 아직은 좀 숨지고 기다리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리더십을요. 네, 배 수장님,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 얘기도 되고 있는데 뭐 이를 둘러싸고 당 안에서 격론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비대위 출범이 국민의힘 지지율이나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비대위로 가야 총선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김기현 전 대표가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비대위 거론되던 초반에는 주로 이제 비대위원장도 여러 명이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지금 우리 일요일 오늘 지금 방송되고 있는 MBN 시사 스페셜에 가까워지면서는 한동훈 장관 쪽으로 수렴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대안이 없다. 지금 뭐 거론되고 있는 사람 김한길 또 인효한 뭐 원희룡 또 안대희 뭐 권영세까지 많은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작 지금 뭔가 총선에 파격적으로 이걸 일종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갬블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박이 될 수도 있지만 뭔가 파격적으로 판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한동훈 장관 쪽으로 수렴들 예를 야당에서 지금 공격하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김웅 의원을 비롯해서 한동훈 장관 가지고 어떻게 되겠냐, 정치 경험 일천하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대통령 지지층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인물이 또 한동훈 장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 어떤 인물도 누가 와도 비대위원장으로는 역할을 제대로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이라는 쪽으로 이렇게 기결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과연 공천관리위원장은 누가 되느냐, 이렇게 또 선대위원장은 누가 되느냐, 호흡을 맞추는 자가 국민의힘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이 됩니다. 김봉실 이사님은 어떤 견해에서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됐을 때 어떤 국민의힘 전체적으로 순기능이 될 것인지, 지금 여론조사 공정을 보면은 지역구 출마해야 된다 이런 응답이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46.4%로 됐던데 향후 어떤 역할을 기대할까요? 예, 지금 여론으로만 따지면 이제 지역구 출마를 하시라라는 게 46.4, 비례대표 출마는 38.5인데요. 여기에서 TK를 보시게 될 것 같으면 물론 이제 표본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이제 비례대표 출마를 묻고 있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의 TK에서는 57.8이 지역구 출마입니다. 그러니까 좀 자기 희생이라든지 뭐 진정성 있게 좀 해라, 쉬운 길을 가지 말고 꽃길만 가지 말라라는 어떤 그런 주문일 텐데요. 이런 분들의 의견이 맞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전 장관, 지금은 장관이죠.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직을 맡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좀 땀을 많이 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뭐 공천권을 휘두른다든지 이런 이미지로 가면은 좀 많이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의견이 바로 자기 희생 정치를 요구하는 그런 의미라고 봅니다. 배 수장님, 네.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론도 좋지 않다고 보는 응답이 높은데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움직임 어떻게 전망합니까? 누구에게 어느 정당에 영향을 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점으로 보입니다. 네. 또 준비된 우리 지지율 조사 결과가 있을 텐데요. 보시면은 일단 한국 갤럽 조사에서 좋게 본다가 34%, 좋지 않게 본다가 46%. 이 화면 그대로 좀 보여주세요. 그대로 유지를 해주세요. 자, 좋게 본다가 34하고 좋지 않게 본다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 서울에서 보면은 좋게 본다와 좋지 않게 본다가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정작 호남에서는 별로 호응도가 높질 않아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조사에서 무려 71%는 좋지 않게 본답니다. 그러니까 정작 자기 지지층에서는 별로 호응을 못 받고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좋게 본다가 높아요. 그거는 적의 적은 나의 편이다, 이런 인식이 있겠죠.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보면 좋게 본다가 54%,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좋게 본다가 2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조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조원시에나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이낙연 신당 지지하는 부분이 나오죠. 미디어 리서치 조사도 있고 연달아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이낙연 신당에 대한 지지한다가 28.5%. 이 말은 뭐냐면 적어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누구를 대개는 만들지 못하지만 안 되도록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이낙연 초박빙 지역에서 이낙연 신당에서 후보를 많은 지역에 낼 경우에 어느 당에 타격을 주겠습니까? 어느 당이에요? 이건 더불어민주당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이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이 비례대표가 병립형으로 갈지 준연동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병립형으로 가지 않고 준연동으로 간다면 이낙연 신당의 비례 투표, 이 부분도 상당히 민주당에게는 뭐 압도적인 부담이나 뭐 치명적인 부담까지는 안 해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데, 하나만 끝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렇게 최근 이낙연 신당에 대한 호응도가 낮아지기는 보다는 조금씩 올라가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이 신당이 총선용이 아니라 대선용일 수도 있다. 이게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김봉신 이사님, 그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외에 곳곳에 신당 창당 움직임이 있는데요. 한길리서치 여론조사를 보면 진보 보수 신당 지지율이 10% 중반대를 기록했는데 3지대 열풍을 이끌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래서 신당도 신당 나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배수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일부에서 이제 나간다 이제 분당이나 탈당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신당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기 소속된 그 지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묶을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을 얼마나 많이 데리고 탈당할 수 있느냐 이런 게 문제일 텐데요.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여러 신당 중에서 그러한 분들이 사실은 좀 새로운 게 없습니다. 새로운 게 없다라는 게 사람도 새롭지 않고 그리고 주장하는 이념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어떤 가치를 제한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진보 보수 신당 지지율이 10% 중반이라 하더라도 사실 이거는 선거에 임박해서는 주요 이제 두 양당으로 이제 가는 흐름을 보일 확률이 가장 높고요. 그런데 조국이라든지 한동훈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물론 한동훈은 신당은 아니지만 조국 신당은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는 그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조국 신당에 대해서는 좀 지지하는 그런 양상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신당은 어떨 것 같습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명분이 약화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친윤 중진에 대한 비판 또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 또 우려를 드러냈던 것이 이준석 전 대표인데 최근에 이제 이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럴 경우에 이준석 전 대표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명분이 좀 약화된 점 그리고 양강구도라는 거 방금 전에 김봉신 대표도 이야기했듯이 결국은 이 비례 투표 제도도 병립형으로 돌아서는 경우에 신당 효과는 상당히 기대보다는 약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한 주간 가장 눈여겨봐야 될 점은 어떤 겁니까? 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은 저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가 어떻게 터지느냐인데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지금 수용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좋게 보는 그런 시각이 가장 낮습니다. 모든 이슈 중에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아마 이 이슈가 가장 큰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네? 바로 내일입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 구속영장 실체심사의 결과 그리고 국회 예산안 처리권 그다음에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 등이 한 주 동안 큰 또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인 가구 비중이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750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4.5%에 이릅니다. 1990년 9%에 불과했던 1인 가구가 30년 만에 4배 가까이 증가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 공급 등 다양한 맞춤 정책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이 자칫 결혼을 더 미루고 아예 포기하고 사는데 일조하지는 않을지 하는 걱정입니다. 가뜩이나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모두가 혼자 사는 시대를 맞이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